9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5명으로 어제보다도 15명 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터라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일부 강화된 조치가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차 추경 관련해서 당정청은 오늘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신반장 발제 때 코로나 소식 짚어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한군이 해상에서 사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회담을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직접 대화 9개월 만이죠.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차가 있지만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측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고 또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일단 해석은 되고 있는데 그 잔혹한 행위는 사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북한군의 총격으로 12년 만에 우리 민간인이 사망한 건데 남북 관계에 큰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신반장, 뒤에 조익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이 이슈를 자세히 다뤄보겠지만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군에 따르면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의 공무원인 A씨가 22일 오후 3시 반쯤 북한 선박에 최초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 정도 지난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서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10시 11분쯤엔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거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호 반장. 그럼 우리 군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군은요,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후 피격까지 이 5시간, 6시간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이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면서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군 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반장, 그 근거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그리고 또 북측에 발견되었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이 식별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해경에서도 관련된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네. 해경은 이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실종 전에 월북을 하겠다라는 징후는 남기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예, 해경의 관련된 브리핑이 내용을 조금 전에 있었군요. 밝혔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국회에서도 국방위가 열려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청와대도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에 그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청와대는 조금 전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히라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북한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속보가 계속 들어올 텐데요. 저희가 그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해경 얘기를 했는데 해경 브리핑 내용이 지금 그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하면요. 그 피격 사망 공무원이 실종 전에 월북 징후를 안 남겼다는 거는 이제 최 반장이 설명을 했고요. 그 어업 지도선 내 CCTV가 2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정확한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해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되고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이 공무원이 평소에 빈 문제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선박 내 침실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올 테니까요. 이따가 조반장 발제 때 속보까지 다 묶어서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코로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추석 특별 연휴 기간에 적용할 2단계보다는 일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짚어보는 코너 뉴 노멀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집회 편입니다. 자, 먼저 이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곰돌이 수십 마리가 한 구청 앞에서 오와 열을 갖춰서 앉았습니다. 의자를 거꾸로 세워서 이 곰돌이 다리를 끼워서 앉혀놨죠. 머리에는 단결투쟁 머리띠를 맺고 또 손에는 규탄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도 들려 있습니다. 서울 서부 지역 노점상 협회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 맞춰서 준비한 곰돌이 집회입니다. 실제 이 참가 사람은 딱 9명으로 규정을 지켰습니다. 자, 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사회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역시 헌법 제37조 2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가 일반적인 집회는 열지 않겠다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파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다 간격을 띄우고 그 접고 열체크 마스크 쓰고 다 해도 예배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독재와 많은 계엄령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건 명백하게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정부가 덫을 쳐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덫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우리 우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아예 모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온 소위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죠.
카퍼레이드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악착같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겠다 그렇게 가지를 말고 전부 집회 신고를 하고 차량 시위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법이 없느냐. 문재인 정권의 우파 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10월 3일에 200대 차량 행진을 신고하겠다. 경찰이 금지 통보를 내리면 당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또 뜨겁습니다. 여당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파가 모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의 집회든 자제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반면 야당은 대면 접촉도 아닌데다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적인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 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거를 뭐 때문에 막노? 저 사람들은 정권 비판을 그런 거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도 여권에서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차 한 대 뭐 빼곡하게 뭐 꽉꽉 채워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 차량 시위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고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서는 뭐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형식 역시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또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 지급하고요. 또 신청과 심사 절차가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10월부터 지급합니다. 통신비도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이 채권입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 한 푼이 그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 연이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5명이나 늘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석이 코로나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할 것, 신규 확진 이틀째 세 자리입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수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참 걱정이 크고요. 고 반장, 특히 수도권 발생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 80%를 넘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다시 한번 보면요. 125명입니다. 말씀대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인데요. 국내 발생이 이 109명인데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43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2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도 5명 늘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접촉자 중에서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먼저 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관련해서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모두 58명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 관련해서도 2명, 관악구 산모스프렉스 이내 사우나와 관련해서도 4명이 좀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코호트 격리까지 해서 이 통제를 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의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무려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모두 39명입니다. 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대 우주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13명, 또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와 관련해서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인천 계양구 생명길 교회와 관련해서도 6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조 반장, 그러니까 내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데요. 코로나 상황인 만큼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당부를 했지만 풍선 효과인지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곳을 여행 가는 인원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보다 일부 강화된 조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지만 이에 대해서 과신하셔서도 안 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어르신들께 반가운 마음을 전하시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주의 당부 말씀도 꼭 함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고위 당정 회의가 열렸는데요. 4차 추경 중 약 70%에 해당되는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신 반장?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7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네. 예비비를 뺀 나머지 한 70%, 그러니까 5조 원 규모를 추석 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또 취약 가정 등의 지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자 발송,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업은 9월분에 적용을 해서 10월에 사후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한 9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를 받았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북한군 이제 피격 사건,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이 피격된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또 특별히 했다고 하네요. 네, 관련한 속보 제가 들어왔고요. 아무튼 관련된 사건은 이따 조 반장 발제 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얘기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쪽도 있다는 거죠.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수단체를 코로나 전파의 주범으로 매도할 것이라면서 방법을 바꿔서 카퍼레이드를 벌이자라고 한 겁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모임은 개천절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을 하겠다라고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는 9대 이상의 차량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차량 시위와 코로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너무나도 명백한 코로나 정치고 코로나를 빌미로 반대 세력의 운동을 아주 혹독하게 탄압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반장, 아까 정세균 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어떤 형식으로든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네, 경찰도 이 차량 시위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지한다는 방침이고요. 다만 국민의힘과 여권의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일부 인사,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일부 인사는 이 방역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게 앞서 보신 단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는 데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인식 사무총장,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김문수 전 지사 등을 가리킨 건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냐며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기존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것이고 조만간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런 속보인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내놨다고요? 네, 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시 응시 입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해당 성명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관련된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규모가 2,700여 명 정도인데요. 지난달 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국시 거부를 했었던 건데 의협과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합의가 독단적인 졸속인데다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전공의들마저 진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대생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결국 오늘 처음으로 국시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신 반장, 그러면은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일단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 됐죠. 네. 네. 근데 앞서 정부가 기회를 줄 만큼 줬고 또 그렇죠.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죠. 네. 또 국민 여론도 좀 살펴야 하는데 이 청와대 첨언 게시판에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에 57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의대생들에게 좀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처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재응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반장, 정부나 의협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네. 일단 의협과 정부 입장 다 나왔는데 먼저 의협의 입장은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을 좀 해달라라고 했고요. 의협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의협 쪽은요. 그런데 이 정부 입장이 또 나왔는데요. 자, 정부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왜냐?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또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자,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아마 쉽게 응시 기회를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속보가 더 있으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집회할 것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정치적 공방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다정 빌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실 씨. 자,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황에 급기야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져 이 2달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3달간 내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도 월세를 낼 수 없게 된 이 조성실 씨. 이 계약이 해지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즉 3개월에 6개월을 더해 9달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밀린 월세는 내야 하죠. 자, 과거처럼 장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조성실 씨. 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1급 감염병 등에 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임대료를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건 위기에 처한 조성실 씨 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즉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 얼마만큼, 언제까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또 영세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나 이 패소를 우려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다면 이 9달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쉽게 납득이 될지 의문이고요. 또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논란의 여지, 또 현실성 여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이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다만 면제 또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제성 역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도록 해놓은 만큼 그동안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대학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야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또 처리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앞서 설명해드린 소위 이 착한 임대인법에 대해서는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모든 사안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자,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 자,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했죠. 자, 이에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려고 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으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당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던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왜냐, 이 박 의원이 스스로 이 당에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했다라면서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미향이나 추미애 의원 관련 사건들은 8개월째 몇 달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사건은 조속히 수사해서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사건들로 코너에 몰리자 아마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의 문제를 먼저 삼고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비록 수사기관이 저들에게 장악됐지만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야의 냉기류 가운데 추미애 장관,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릴 듯한데요. 연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진정이 3년 전에 이미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검찰이 뭉개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이 법무부 장관에게 실제 진정이 접수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장관님이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침묵이었는데요. 최근 잇따른 발언들이었죠. 소설을 쓰시는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가했어요. 자, 최근 이 같은 발언 등으로 논란이 벌어진 걸 의식한 듯 아예 침묵을 지키기로 한 걸까요? 자, 이를 두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요. 수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법사위가 혐오 집단이 되거나 법사위가 품위나 품격을 기대하는 거가 정말 난망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나서서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난다라든가 아니면은 싼 티가 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 재난 월세 깎아주세요. 자, 임대료 인하 요구권 본회의 통과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 반장이 이제 관련 내용을 설명했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 반장,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일단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데요. 매출이 줄어서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나 9시 영업 중단 등의 협조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해당 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도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공개한 경우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거듭되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여러 가지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고 민주당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상직 의원이 오늘 당을 탈당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김홍걸 의원에 이어서 이상직 의원도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김홍걸 의원은 창업주로서 제명된 거죠? 죄송합니다. 네네. 네, 제명이죠. 죄송합니다. 네, 항공의 창업주로서 이 대량 해고 또 임금 체불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의혹이 소명될 때까지 당을 떠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당 후사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 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회부돼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또 당에서 제명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고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아마 박덕흠 의원하고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상직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각 당 모두 정치적인 부담은 덜게 된 거죠. 하지만 여야 모두가 탈당해서 끝일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탈당한다고 놔줄 게 아니라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로 보낸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다만 정작 오늘 이 민주당의 조사를 받던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했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건데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다며 이 김홍걸, 이상직 의원 사례가 당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과 도덕성 시비에 휩싸여 있다. 이 가관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챙겨도 모자란 시간에 이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한마디로 비리집합소입니다. 리모컨으로 홈쇼핑하듯 아파트 사모은 분, 위안부 할머니를 현금 인출기 취급한 정치인, 명절 앞두고 수천 명 직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도 뻔뻔하게 출근하는 사장 출신 의원들까지 다 말씀드리기에 숨이 찰 지경입니다. 제1야당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만수르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자기 예금을 몇 억씩 빼먹습니까? 아예 갓을 풀어 헤치고 오얏나무 밭에 죽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인식,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달 7일부터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국감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 채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지금 이제 증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여야가 힘겨루게 들어갔는데요. 법사위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면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단 한 명도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위에서도요, 국민의힘은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그동안 청탁 정황을 증언한 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뉴스 편집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네이버의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씨를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또 요구했는데요. 국세청이요? 네,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 5대 그룹의 총수를 한꺼번에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달성률이 매년 3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채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왔던 그분도 채택이 됐습니다. 2018년이요? 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죠. 그 백종원 방송인? 씨인데요. 예. 네.
농해수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이름 얘기했어요? 예, 백종원 씨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네. 은근히 성대모사도 방금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안병일 국민의힘 의원이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며 백 씨를 참고인으로 요구를 했고요. 채택이 됐습니다.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백종원 씨는 2년 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왔었습니다. 네, 다만 올해 국정감사의 화제는 사람은 아니고 펭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과방위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펭수가 거기서 왜 나와요? 펭수가요, 이 네. 황보승의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이제 된 건데, 자, 펭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황보 의원은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는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는지 이 펭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혹은 가혹한 출연 요청은 없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펭수를 너무 가혹하게 네. 좀 이렇게 부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얼굴이 좀 공개가 될까요 이번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네. 펭수는 가면이 아니라 펭수잖아요. 전체가 그냥 네, 펭수인가? 이게 펭수 얼굴이니까. 그런가요? 네.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리고요. 소위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법 가운데 그중에 하나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저희도 이제 전에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사에 돌입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네. 누구요? 국민의힘? 아니요,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네, 힘이요?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국회가 올 1월부터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상임위에 넘겨 법안을 심사토록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에 대한 동의가 최근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해당 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죠. 이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관련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자, 이로써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입법을 요구해온 근로기준법과 이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위 방금 말씀하신 전태일 3법 모두 국민 동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네, 저희 강지영 현장 반장이 한번 취재했던 적이 있죠. 그 진행 상황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감찰받던 이스타 사태 이상직 전격 탈당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저희가 속보를 좀 다뤘었죠.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결국 숨진 것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돼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시신이 훼손됐다는 점도 밝혔는데 여러 가지 청와대의 반응 지금 나온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이 공무원 숨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과 표현이 좀 다릅니다. 북측이 숨진 A씨를 수습한 뒤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총격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북측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접경 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이같이 대응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과 시신을 불태웠다.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바다를 위해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말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해경은 A씨가 실종된 걸 확인합니다. A씨가 타고 있던 배엔 샌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22일 15시 40분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때 북측이 실종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시간 뒤인 21시 40분 북한 단속정이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기름을 뿌리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은 A씨가 신발을 배 위에 벗어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그리고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월북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황을 22일 밤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추정이 들어간 첩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살 소식에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금강산에서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던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동안 홍보했던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전반에 대한 사건 과정을 갖다가 소상하게 밝혀주길 갖다 바랍니다. 숨진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걸로 보인다는 정보 당국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A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라면서 단순 표류거나 남측 지역에서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실종된 그 위치, 무궁화 10호가 있었던 위치도 연평도 남방 이해리, 그러니까 북한 해역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아직 구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그 슬리퍼, 이제 신발이 발견된 장소가 우연 선미 쪽이랍니다. 선미 쪽인데 그 지역이 CCTV 사각지대라는 것을 갖다 제가 구두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지금 군에서 월북했다고라고 지금 정보를 얘기한 그 사유가 신발을 선내에 놔뒀다. 뭐 가지런히 신을 벗어놓고 갔다. 뭐 수영하려고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갔다. 그게 월북의 사유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선내에 어업지도선 내에 보통 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신발을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가족들도 월북할 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피살 소식을 접하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군의 부실 보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에 녹화된 연설이라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에 청와대와 여당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방부 보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낙연 대표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국방위 소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의 당연한 도리인 듯 싶습니다. 지난 2016년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죠.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17조 9천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지급한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100만 원짜리 쿠폰 제공이 끝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BMW의 화재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운행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 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측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원인 파악과 배상에 있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독일에서 한국 차가 불탔으면 어땠겠느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BMW 문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업체들의 푸대접에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 자주 섞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한국 소비자가 호구 취급을 받았던 이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단 소송 제도,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정부가 모든 분야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에 못 받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 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적용되는 케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내년 8월 31일이면 이 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됩니다. 근데 그 9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 대규모 과실치사 이런 집단 살인 사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옥시에서 나온 그 실험과 똑같이 폐가 터져버렸어요. 쥐실험에서 나왔던. 법도 하나도 모르는 저희가 법에 매달려서 밤새 그걸 봐야 되고 아이한테 매달려서 밤새 병간호를 해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 중이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책임 경영 수준도 높아질 거라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재계의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악의적 소송이 남발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금전적 폭리를 노린 전문 브로커가 등장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집단 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경우에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남용될 우려가 엄청 큰 제도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대로 받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계가 우려를 표시한 공정경제 3법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온도차가 큰 듯합니다.
김 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의원들은 연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죠. 윤희숙 의원도 공정경제 3법의 속결 통과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하나로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방부 총격 후 시신훼손, 국민의힘 왜 월북 반정하나? 네, 무장하지 않은 이제 민간인이 이제 피격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관련된 소식을 이제 조 반장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따로 북한 측에 연락을 취한 건 없어요, 조 반장? 네, 군 당국이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유엔사를 통해서 이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자,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북측에서 연락 온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군에서는 북한이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최 반장, 그 근거는 뭐예요? 자, 일단 군은요, 이 북측 인원이 이 A씨의 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방독면을 쓴 채 또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시신을 불태울 때도 군인들이 방독면과 방화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둔 듯 싶은데요. 자, 군 관계자는 이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무단 접근 인원에 무조건적인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된 뒤에 여러 첩보를 군이 입수한 걸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 반장, 발표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네, 군 당국은 실시간으로 첩보를 입수하는 것과 종합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다른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군이 지난 22일 밤에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피격 사실을 알고도 23일에 유엔 연설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설명이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실종자를 사살 후에 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22일 10시 반에 입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첩보를요. 자, 우리 23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의가 진행됐던 그 시각에 그러니까 새벽 1시 26분부터 유엔 연설이 16분간 진행이 됐었죠. 자, 연설문은 지난 15일에 녹화가 돼서 18일에 유엔에 보내졌다면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이번 사건을 연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침 8시 반에 이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서 관련 내용을 대면으로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청와대 설명도 있었지만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보고 직후에 만약에 첩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국장이 전해주셨지만 네. 오늘 NSC가 끝난 뒤에 회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따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 설명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담겨있던 이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라는 이 정신이 아직 유효한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고,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어졌고요. 이에 청와대 관계자가 그냥 사고가 아니다,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도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화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장사를 지내다, 장례 절차가 있는 뜻이죠, 사전적으로. 자,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화장으로 보는 거냐, 시신 훼손으로 보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훼손이다라고 다시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보당국은요, 이제 A씨의 월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도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해양경찰서가 이제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경이 A 씨의 지갑 등 소지품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유서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또 신발이 선상에 남겨져 있던 점, 또 당시의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또 평소에 이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측 설명에 가족들은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A 씨의 형이라고 밝힌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오는 서해어업단 피격 사망 보도가 저희 동생이라면서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고 떠드는데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동생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다면서 월북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서 동생으로 특정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보 당국하고 해경에서는 어쨌든 월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또 이제 보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가족들은 지금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국방위가 소집이 됐잖아요, 최 반장. 조 반장이 취재했나요?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현재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 장관은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 장관은 감시 범위를 벗어나면 발견이 어렵다면서 실종자 수색에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건 경위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이뤄졌는데요. 이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것을 축하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다라고 밝히면서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동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 총리도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정상은요,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자는 뜻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이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또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스가 총리도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이 문 대통령 리더십 하에 진행된 한국의 방역을 모델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금 최대 현안이죠.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 그리고 새 마음가짐을 가속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가 총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통화 뒤 일본 기자들에게 여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상 기존 입장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는데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전 전체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했고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은 현행 사법 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제목을 정의하겠습니다. 국방부 총격 후 시신 훼손, 국민의힘 왜 월북 단정 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고반장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네, 여기 2명의 정당 대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넉 달 가까이 일을 해왔고요. 또 한 사람은 의석 6석의 소수정당 대표 자리를 곧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늘 두 사람이 각각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내놨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말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제1야당이 바로 서야 여야 간 균제와 균형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가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희 마지막 역사적인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네, 각종 현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표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에 제1야당 대표가 바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 그리고 이 대표의 입장과 달리 당내 반발 여론이 상당한 것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자, 법안에 공감하는 이유,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 현상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이 과연 한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당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궁금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반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무조건 지금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무슨 반시장적인 법이다. 이러한 소위 생각이라는 건 옳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렇게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한때 안철수 대표와 인연도 있었던 만큼 안 대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정치적 역량은 내가 평가를 안 해도 아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보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그 얘기를 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해서 이게 도대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다음에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내가.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해서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토론의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표직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난의 시대에, 불평등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더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이런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보내주신 9.67%의 지지율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개혁공조의 성과를 기득권 공조로 유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공조로 이루어낸 성과를 결국 기득권 공조로 유린하는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큰 회한이 남습니다.
비례위성 정당이 다시는 이 정치개혁의 성과를 일어나지 않는 그런 후속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정의당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일 당시에 당규도 아니고 당헌에 규칙 사유가 있으면 자동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당헌을 지키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위와 관련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떤 게 책임 있는 처신인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국민들께 그걸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시간이 되면 해보고요. 짧게 미국 소식 다루고 갑니다.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의 공식 추도 일정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시작됐습니다.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누운 관이 이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앞에 안치되고 많은 시민들이 긴즈버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모였습니다. 어제 오전 추도식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떠난 동료를 회고하며 오페라 거장을 꿈꿨으나 록스타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페라를 좋아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It has been said that Ruth wanted to be an opera virtuoso, but became a rock star instead. Later, she became a star on the bench, where she sat for 27 years. Her 483 majority,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will steer the court for decades.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힘쓰며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던 긴즈버그 대법관. 평소 긴즈버그 대법관이 박한 평가를 내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긴즈버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 She led an amazing life. What else can you say? She was an amazing woman. Whether you agreed or not, she was an amazing woman who led an amazing life. 네, 추모와 별도로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미국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네,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긴즈버그 추모 열기 속 후임 놓고 미 정치권 공방. 네. 자, 긴즈버그 대법관 관련해서는요. 오늘까지 시민들의 조문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누운 관은 어제 대법원에 안치가 됐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민들의 조문을 받게 됩니다.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대법원을 찾아서 조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관은 내일 미국 의회 의사당 건물에 안치가 돼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의회 의사당에 안치되는 첫 번째 여성이자 두 번째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이후 다음 주 긴즈버그 대법관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대법관 자리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시겠지만 이 연방 대법관은 별도의 임기가 없습니다. 종신직입니다. 대법원의 무게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성향의 법관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규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의 성향이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대법관 성향 구도를 보면 긴즈버그 대법관을 포함해 진보 성향 4명에 보수 성향 5명, 그러니까 보수 우위의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빈자리가 생긴 건데요. 바로 이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겁니다. 자, 지금 구성 중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을 보면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1명에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 2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2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역시 자신이 뽑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후보자를 지명하면 인준까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에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그런 속보도 나왔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긴즈버그 추모 열기 속 후임 놓고 미 정치권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 6개월 실형 확정입니다. 지난해 3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준영 몰카 카톡방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거죠.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왔던 이들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들, 분명 왜곡된 성인식으로 가득 찬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법적 판단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오롯이 져야 되겠죠. 이로써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법의 심판, 그럼에도 여전히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건 왜일까요? N번방을 비롯해서 단죄해야 할 디지털 성범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한 속보 좀 조반장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좀 속보가 많이 나올 거니까.